(26일부터)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 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65살 이상 고령자 접종은 다른 백신이 도입될 예정인 2분기로 미뤄졌습니다. 오늘부터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이 수도권에서는 밤 10시로 늦춰졌고 그 외 지역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유흥업소 영업도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업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이 가야만 하는 곳 군대가 과연 갈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KBS가 집중 점검합니다. 가장 먼저 한 해 평균 70여 건 발생해 20명가량 사망하는 군대 내 안전사고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난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배구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됐고 소속팀도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생 선수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과거로 회귀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의 한 가게에는 근 70일 만에 영업시간 길어졌다고 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또 코로나 끝나길 바라며 세일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내건 상인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한 단계씩 내려갔지만 경각심은 한 단계 높여야 이런 간절한 일상 당겨올 수 있겠죠. 오늘 9시 뉴스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구체적인 계획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분들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만 65살 이상 고령층 접종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첫 소식 서병립 기자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입소자나 종사자 27만 2천여 명이 우선 맞습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으로 나이가 제한됐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을 감안한 조처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한 접종은 5월까지 진행됩니다. 접종 방식은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 외엔 의료진의 방문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보건소로 가서 접종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인력 35만여 명에 대한 접종은 3월부터 시작됩니다. 1차 접종은 3월, 2차 접종은 5월부터 시작되는데 의료기관에서 자체 접종으로 진행됩니다. 역학조사나 검역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인력 7만 8천여 명에 대한 접종도 3월 중에 시작됩니다. 관할 구역별로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됩니다. 국제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도입될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직접 배송해 자체적으로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환자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사자 5만 5천 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정확한 접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2월 말 3월 초에 도입이 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확정이 되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접종 모의 훈련을 계속하는 한편 모레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접종 모의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65살 이상 어르신들 접종은 방역당국이 추가 임상시험 정보를 더 보고 3월 말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령층 접종이 2분기로 미뤄진 건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노바백스 백신 등이 사용될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백신을 언제 또 얼마나 들여올 수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 37만여 명은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분간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해 임상 정보를 더 보고 판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추가 자료엔 고령층 7,500여 명이 참여한 미국 임상시험 결과와 수백만 명이 접종을 마친 영국 자료가 포함됩니다. 보건당국은 3월 말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2분기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외에 노바백스,
존슨앤존슨, 모더나 백신이 도입됩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굳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공급 부분 그리고 나머지 백신에 대한 공급 일정이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 백신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또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물량 확보도 쉽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모더나 백신도 2분기에 들어올 예정이지만 초저온 보관으로 유통이 까다로운 만큼 요양시설 고령층 접종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백신 도입 시기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입 일정과 물량에 따라 고령층 접종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질이 빚었을 때 어떻게 대안으로 어떻게 할지 대안도 1차 대안, 2차 대안까지 생각을 해놓고 그걸 준비해야 우리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은 모든 일정이 불확실한 만큼 탄력적이고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접종에 차질을 빚지 않고 11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 2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연장되고 유흥시설도 같은 시각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서울 홍대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석혜원 기자, 날씨가 꽤 추운데 사람들이 제법 보이네요. 네, 추운 날씨에도 홍대거리에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인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1시간 더 열 수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43만 곳의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상인들의 반응은 다행이라면서도 1시간 연장으로는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 많다며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1일차라서 그런지 체감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어떤 1시간 차이는 사실 큰 의미는 제가 느끼기엔 없는 것 같아요. 학원과 영화관, PC방 등은 보다 세밀해진 방역 지침을 지키는 조건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만 48만 개 시설이 적용받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치를 수 있고 스포츠 경기장은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유흥업소도 영업이 가능해졌는데 업주들 여전히 반발이 심하다고요. 네, 클럽과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도 집합금지는 풀렸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유흥업계는 밤늦게 주로 영업하는 업종 특성을 무시한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흥업장은 오늘 새벽 5시부터 문을 열고 개점 시위도 벌였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 유흥업종에도 최소한 24시간 중 6시간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한편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야간 시간대 대중교통 운행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평소보다는 20% 감축 운행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홍대거리에서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5단계입니다. 대부분 영업 제한 시간이 풀렸는데요. 이번에는 대전 도심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백상현 기자, 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좀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 음식점과 카페가 많이 밀집한 대전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시각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이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 가게 안에도 손님들이 아직 많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옆으로 보이는 가게는 아예 입구에 이렇게 늦은 저녁까지 영업을 한다 이런 안내문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주인과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거리두기 완화 첫날이었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당장 손님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 제한이 사라져서 늦은 시간 식사를 원하시는 손님들이 조금씩 오시고 계시고요. 주문량도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우려 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이 많은 상인들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수도권의 영업 제한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동안 이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됐던 이 식당이나 카페, 이 실내 체육시설 같은 이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 클럽과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도 밤 10시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이 스포츠 관중 입장도 30%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둔산동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그럼 확진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344명 늘었습니다. 이 4월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확산세가 가라앉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설 연휴 이동량은 하루 평균 40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7% 정도 줄었다지만 평소보다는 이동이 늘었기 때문에 감염이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늘어난 것도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지난주 확진자 수가 그 전주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집단 발병도 여전해서 서울의 대학병원 2곳과 구로구의 체육시설, 또 고양시 무도장 등에서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 연휴 때 가족들이 모이면 감염 위험 높아진다는 경고 많이 들으셨죠? 부산에서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일가족 8명이 집에서 모임을 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인 11일과 12일, 일가족 8명이 부산 남구 부모 집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 거주자 1명이 13일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시가 나머지 가족에 대해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남 확진자는 설 연휴 전 다중이용시설에서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확진자의 그 가족분들은 설을 맞이해서 부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을 한 분들입니다. 설과 관련돼 감염이 전파된 사례이고요. 부산시는 이 일가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고발이나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이분들의 증상 선후 관계와 그리고 모임도 이제 하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꺼번에 모이신 상황인지 또는 나누어서 모이신 상황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입니다. 또 이 일가족이 연휴 동안 부산 시내를 돌아다녔는지 동선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일가족 외에도 전북 확진자의 부산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가족 모임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부산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이번엔 지금까지 4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IM 선교회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 IM 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전과 광주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4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IM 선교회.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경찰청이 대전에 있는 IM 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7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주로 이제 학업 계획 관련 서류라든가 교육 자료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배 규정을 어겼는지와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살필 계획입니다. 앞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IM 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와
산하교육시설인 대전 IEM 국제학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IEM 선교회 산하교육시설에서는 이 대전 IEM 국제학교 1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41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아산의 한 보일러 제조 공장에서는 직원과 그 가족 등 5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지난 13일 20대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과 가족에 대한 검사에서 50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공장을 임시 폐쇄하고 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0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족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고 이 공장도 폐쇄 사항을 더 연장을 해야 될 상황이 되고 또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달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조치는 최소로 줄이되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엄격히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싸움을 장기전으로 표현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에서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고 대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는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데다 겨울이 끝나고 기온이 오르는 계절적 요인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율이 강조되는 만큼 위반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방역으로의 전환은 경제 회복, 특히 고용 위기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이라며 총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당초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 고용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추경에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충분한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지난 주말 후쿠시마 앞바다 강진 이후에 일본에선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일까지 많은 비와 강풍이 예보돼 있어서 제대로 복구 작업이나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박원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진앙지에서 가까운 도시 중 하나인 후쿠시마현 소마시입니다. 지진이 나던 그날 밤 이 임시 대피소로 주민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이 지나고 이웃들은 돌아갔지만 기무라 씨는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寝よう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玄関が閉まらなかったんですね。もうだから形が変わってしまっていて、で暗いこともあったので 구호물품 보급소엔 생수를 받아가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10년 전 대지진을 겪었던 노부부는 그날 밤 또 한 번 악몽을 느껴야 했다고 말합니다. 今コロナとか騒がれているし、うちにばっかりね、みんななるべくこもったりとかしている最中なのに、そのうちが揺れ出したりしたらね、どのようにっていう。 도시 곳곳에 지진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사찰 건물은 10년 전 3.11 대지진 때 벽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에 또 가로 4m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주일 안에 강한 여진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학교 70여 곳은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物が倒れたから天井も崩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怖くて見れませんでした。 제대로 된 복구는 지금으로서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屋根がさ結構の幅で崩れ落ちちゃったの。で雨漏りす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雨降ってんから。 일본 동북부 지역엔 최대 초속 30m 이상의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지난 지진 때 파손된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 새는 걸 가릴 수 있는 방수 시트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とりあえず仮の処置で、今やってるところです。シートをかぶせてね。シートももうどこにも売ってないの。 철도나 도로, 주요 시설 등도 복구에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속철도 신칸센 일부 구간은 보수에 최소 열흘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운행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25일 상화가 출발하는 후쿠시마 제이빌리지 건물도 균열 피해를 입어 도쿄올림픽에 또 다른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신성한 의무다.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다. 이 극과 극의 표현이 혼용되는 곳 바로 군대입니다. 이 병역의 의무는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에게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이 입대를 고의로 피했다가는 처벌이 따르죠. 그렇다면 개인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KBS는 올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가야만 하는 군대가 갈 만한 군대의 모습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오늘은 군은 안전한가라는 물음표에서 시작합니다. 취재팀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상황에서의 사고를 통해 군내 안전사고 실태는 어떤지, 또 사고 때 군의 대응은 적절하고 충분한지 짚어봤습니다. 신선민, 조빈나 기자입니다. 누울 때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걸을 때도 그냥 뭔가를 하고 그냥 의식이 있으면 계속 아프니까요. 매일 찌르는 듯한 통증과 싸운다는 30살 백현민 씨. 하루 3번 진통제와 정신과 약을 복용할 때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22살, 제대를 반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설로 제설 작업이 한창이던 부대. 취사장 지붕에 눈을 치우러 올라오라는 간부의 말에 백 씨는 네 하고 삽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발을 내디딘 순간 다른 발을 지탱하던 사다리가 접혔습니다. 그리고 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하필 떨어진 데가 눈을 다 치운 그 콘크리트 바닥이라 손목뼈가 20조각으로 으스러져 긴 수술을 받았습니다. 삶은 이날 이전으론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손목을 굽힐 수 없게 됐고 일상은 힘에 부칩니다. 펜 잡고 계속 필기하는 그게 진짜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또 문제가 왼손에 한 반 정도밖에 힘을 못 써가지고. 입대 전 경호원을 꿈꾸며 경호학과에 진학했던 백 씨. 꿈은 그야말로 꿈이 됐습니다. 제대 후 보훈보상 6급 판정으로 월 90여만 원 연금을 받아 생활합니다. 90만 원 받는 것보다 내 힘으로 100만 원 버는 게 더 낫다. 입대하기 전에 생각하던 장래희망 같은 거는 이미 날아가 버린 거고. 당시 해당 부대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사고 사흘 전 부대에는 지붕 위 작업 금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더라도 로프를 쓰게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해보고 요거를 확인해보니까 간부라도 그걸 너 그거 착용 안 하고 올라가면 안 돼. 딱 그런 식으로 제지라도 했을 텐데. 단순한 명령이 현장에서 무시된 결과 20대 청년은 언제 나아질지 기약 없는 후유증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군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눈을 치우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군내 안전사고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최근 5년간 한 해 70건 정도의 사고가 나고 해마다 2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육군에선 장갑차나 군용 트럭을 몰다 나는 교통사고가 잦았고, 해군에선 함정이 입항할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묶는 호줄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군에선 장비 조작이 미숙했다, 부주의했다, 대부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고 원인이 개인 탓이 되는 건데요. 과연 그런지 앞선 백현민 씨 사례로 돌아가 봅니다. 기상관 측 103년 만에 가장 긴 시간 내린 폭설로 당시 동해안에는 103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군단에서 장비 없이 지붕 위 작업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현장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병사가 지붕에서 무방비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찍힌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설이란 목표 앞에서 안전이란 명령은 밀린 겁니다.
군은 존재의 목적이 전투력 향상과 훈련이겠죠. 너무 거기에만 중점을 주다 보니까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소홀했는 거죠. 군에서의 그런 안전에 대한 정착은 탑다운 바이 위에 최고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안전정책을 다룰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사고가 나도 부대별로 수습하는 데 급급했을 뿐 체계적인 조사나 위험 관리가 없었다는 자체 진단에 섭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연휴 기간 여자 프로배구 스타 이재영, 이다영 자매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대한배구협회가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이라는 잘못의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학교 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재영과 이다영을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무기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연경과 함께 대표팀 주축으로 활약할 이재영과 이다영의 공백은 물론 큽니다. 그러나 대표 선수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우선이라 판단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1조 1항 제13호에 의하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로 선발할 수 없도록. 이에 앞서 이재영, 이다영의 소속팀인 흥국생명은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기를 누리던 두 자매는 선수 생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구협회는 자매에 대한 징계와 함께 지난해 어머니 김경희 씨에게 수여한 장한 어버이상 취소도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 폭력 가해자인 남자 배구 OK금융그룹 송명근과 신경섭도 국가대표 자격 박탈 징계를 받은 가운데 또 한 명의 여자 배구 선수가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배구계의 학교 폭력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이번에 폭로된 폭력 사태는 오래전의 일이지만 이 학교 운동선수의 폭력 문제는 여전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같은 학생인 경우에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문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약 14.7%의 학생 선수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 있습니다. 지도자가 가해자인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학생인 경우도 31.4%. 더구나 초, 중, 고로 올라갈수록 가해자가 학생인 비율도 높아집니다. 합숙과 성적 지상주의 등이 여전한 가운데 학생 선수의 폭력 문제가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명 고 최숙현법 통과로 지도자 폭력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가해자가 같은 학생 선수인 경우는 주된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부터 지도자 징계 정보 시스템은 구축했지만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의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협회와 프로구단이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NC의 1차 지명자인 김유성은 학폭위의 징계와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지만 협회와 구단은 피해자의 폭로 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지도자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함께 교내 징계 자료를 학교와 협회 등이 공유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생 선수들 간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이 어디까지 공유돼야 될지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교육부랑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황희 문체부 장관 임명식에서 스포츠 폭력 근절을 강조한 만큼 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재판에 넘겨진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핵심 이유인데 먼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객 30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 지난해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당시 해경지휘부가 구조지휘에 소홀했던 책임이 있다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1년간 재판 끝에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경의 구조 지휘 능력에 분명한 한계가 드러났고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면서도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달아나버려 승객들이 탈출 안내도 듣지 못한 채 배 안에 남겨졌던 상황을 해경이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설령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해 퇴선 준비를 지시했었더라도 이 지시를 묵살하거나 거짓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세월호가 선체결함으로 10분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내다보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정이나 헬기의 구조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통신마저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던 해경을 질책할 순 있지만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진중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가 오늘 1심 선고를 받기까진 7년이 걸렸는데요. 그동안 합당한 처벌을 주장해온 유족들은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회귀시킨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검찰 수사는 참사 다음 날 바로 시작됐습니다. 반년 가까이 진행됐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김경일 전 해경 123 정장 1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검찰은 해경 지휘부의 경우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하거나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범으로 기소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세월호 참사 특조위 등에서도 뚜렷한 책임을 묻지 못했고 2019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참사 7년 만에 이루어진 1심 선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희생이었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위험에 처하면 스스로 탈출해야 합니다.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려는 저 재판부의 재판 결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이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해경 지휘부 등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공동 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민변을 비롯해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다수 인명피해가 났을 때 말단만 책임을 묻게 되는 전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내놓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큰어른 백기환 선생이 오늘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병석에서도 마지막까지 거리에서 싸우는 힘든 이들을 먼저 걱정했던 백기환 선생의 일생을 공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산 참사 책임자 처벌 집회에서도 쌍용차 해고 노동자 투쟁 현장에서도 늘 앞자리에는 거리의 투사 백기환 선생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여기에 같이 했는데 1932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한 백기환 선생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선 유신반대 100만인 서명운동과 YMCA 위장결혼 사건을, 전두환 정권에선 권인숙양 성고문 폭로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3차례나 투옥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쓴 시는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로 거듭났습니다. 1987년 대선엔 독자 민중 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했습니다. 시민들이 내가 나서 가지고서 민주 세력의 대연대를 일으켜 달라고 요청을 해서
나는 그 밑거름이 되려고 나섰습니다. 이후 통일운동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라는 뜻의 노나매김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너도 땀을 흘리고 나도 땀 흘려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 병상에서도 거리의 노동자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장치는 절대로 병상에서 병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 나는 길거리에서 싸우다 죽겠다. 노동 현장에서 피 흘리는 사람들 앞에서 싸우다 죽겠다. 백기환 선생의 마지막 가는 길은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례위원회가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새내기, 목고지, 동아리. 대학가에서는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일생을 바친 백기환 선생.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널리 쓰이는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백기환 선생은 순우리말을 깊이 사랑했는데요. 그가 우리말로 바꿔 부른 낱말은 이 밖에도 여럿입니다. 이 중에 땅별, 지구를 뜻하는 말이 있는데요. 선생이 남긴 말과 그 안에 담긴 마음 역시 오랜 시간 이곳 땅별에 남아 기억될 것입니다. 네,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은 두텁게와 넓게입니다. 이 위로금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게 그리고 사각지대를 줄여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추경을 해야 하는데 4차 지원금 외에도 고용대책 등도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돈 쓸 일이 많아지면서 국가 재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 필요하면 나라 빚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먼저 있는 재정부터 제대로 써야겠죠. 그래서 정부의 재정 관리를 짚어봤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른바 유류세라 불리는 세금이 있습니다. 한 해 15조 원 정도가 거치는데 올해만 5조 6천억 원 남았습니다. 한쪽엔 5조 원 넘는 뭉칫돈이 여유자금으로 맡겨진 셈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고 비상인 겁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15조 원 규모의 유류세 중 73%는 국토부 소관의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배분됩니다. 문제는 이 회계에서 매년 남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올해 예산에서만 11조 원이 넘게 갔는데 5조 6천억 원이 남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남았던 돈이 17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남는 돈은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4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보다 많은 돈이 정부의 다른 쪽에서는 남아 예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용처가 정해진 돈이어서 다른 데에는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2018년 유류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유류세를 개별 소비세에 통합시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법 시행을 미루는 식으로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내막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가 조금 덜 가져가고 환경부 내가 너네한테 더 많이 줄 테니까 환경부도 일몰 연장을 동의해달라. 매년 수조 원의 남은 돈을 받아서 관리하는 기재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 안에는 없던 SOC 예산이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재정 구조가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 돈이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 대책 예산 같은 곳에 돈이 남지만 시급한 데 쓰이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그럼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잘 쓰여지고 있을까요? 취재해봤더니 이 기금에 수상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매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천억 원, 어떤 해에는 1조 원 넘게 깎이지만 아무도 삭감에 반대하지 않는 예산, 이 국고채 이자 상환금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걸까요? 김비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국회가 가장 많이 삭감한 항목은 국고채 이자 상환금입니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할 때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이자를 따로 마련해 놓는 예산입니다. 국채금리 예측치가 높을수록 예산 규모는 커지겠죠.
기재부는 지난해 실제 발행된 금리의 2배가량 높은 2.4% 금리를 올해 가정해서 21조 1천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이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며 9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재부의 이런 과도한 금리 계산,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해마다 적게는 1,900억에서 많게는 1조 6천억 원이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깎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의원들이 늘려달라고 요구한 지역구 SOC 예산은 4천억에서 1조 3천억이 매해 증액됐습니다. 정부는 일부러 이자 비용을 늘려잡고 국회는 이를 삭감한 뒤에 지역구 예산으로 나누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3조, 4조를 늘리더라도 거기에서 요 삭감된 부분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 증액 규모가 적게 보이게 만드는. 국회와 예산당국의 최종 산정 방식도 논의 과정도 회의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야 간사와 기재부 관계자만이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에서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늘린 뒤 이자의 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식으로 예산 총액을 맞춘다는 의심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자 부분은 큰 덩치를 가지고서 그리고 그게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서 거기서 그러면 5%를 깎을게요. 2%포인트만 낮추면 이게 뭐 조 단위의 돈이 밀실 합의 없애야 눈속임 예산 사라진다며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야가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완전하게 공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러니까 국회에 여러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 없이 좋게 그냥 넘어가는. 정부와 국회는 적재적소 예산 편성을 내세우지만 이면에서는 이해타산에 따른 나눠먹기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칠합니다.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제주 유경 오리 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AI가 경기도에서 제주까지 퍼졌습니다. 확진 농가도 90곳을 넘어 100곳에 육박하고 있고 예방적으로 처분된 가금류 수가 늘면서 관련 축산물 가격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처분되는 가금류가 워낙 많다 보니 축산농가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선 예방적 처분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해왔는데요. 정부가 결국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2,800만 마리입니다. 피해 규모가 컸던 2016년과 비교하면 발생 농가 수는 4분의 1 정도지만 처분된 가금류 수는 이미 당시의 70%를 넘었습니다. 축산 농가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 농가 3km 안의 가금류를 모두 처분하는 현재 규정이 과도하다는 겁니다. 대규모 처분에 달걀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병아리를 낳는 종개 수마저 크게 줄면서 축산 생태계가 고사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정부가 예방적 처분 규정을 고친 이유입니다. 우선 거리 기준을 발생 농가 반경 3km에서 1km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처분 대상도 모든 가금류에서 발생한 종류와 같은 가금류로 좁혔습니다. 바뀐 규정은 앞으로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3km 내의 남은 가금 농장은 모두 정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선 바뀐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더 이상의 큰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데도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참 답답하기 그지없죠. 120만 개 정도가 쌓여 있고요. 수입이 거의 2달째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부는 달걀값이 추가로 오를 여지는 크지 않다면서도 이달 말까지 신선란 2,400만 개를 추가로 수입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넥터스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최 회장이 경영했던 회사의 자회사 돈이 최 회장의 지분을 보유한 다른 업체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워크스와 SKC 등을 경영하며 회사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SKC의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골프장 운영업체에 150여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고 제대로 상환받지 못한 것도 배임 혐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최 회장이 SKC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때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최 회장이 거주한 워커힐 호텔 빌라의 임대료 일부가 회사 돈으로 납부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2018년 SK네트워크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규모가 200억 원대에 이른다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여기에다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비자금 조성과 횡령, 배임 액수까지 더하면 혐의액은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SK네트워크스 측은 최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오전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KBS는 최근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국내 원전에 설치된 수소 제거 장치의 결함 가능성과 이에 대한 한수원의 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후 한수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선 국회에 제출한 해명 자료를 살펴봤더니 오류와 말바꾸기 투성이었습니다. 먼저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수소 제거 장치의 결함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섰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이 사실을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한수원이 사실상 감추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한수원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촉매 불티가 날리는 현상이 고온의 촉매에 물을 뿌리는 구매 규격보다 매우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2011년 장치 도입 당시 시방서와도 맞지 않습니다. 시방서에는 수소 제거 장치가 정상 작동해야 하는 사고 시 경납 건물 환경으로 섭씨 180도 이상, 약 5기압이 명시돼 있습니다. 결함이 관찰된 독일 실험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입니다. 시방서엔 장치가 물이 뿌려지는 살수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이상 없이 작동해야 한다는 대목도 나와 있습니다. 불티가 인 뒤에도 촉매가 건전성을 유지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한수원. 하지만 해당 실험 뒤 촉매에서는 균열과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파가 그렇게 손상이 됐으면은 그런 건전성이 유지 안 되는 거죠. 설계된 대로 안 되면은 그 건전성이 이제 손상된 거죠. 또 한수원은 수소 제거율이 낮게 측정된 것도 구매 규격 환경과 전혀 다른 조건에서 한 실험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구매 규격 내 환경에서도 제거율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당초 KBS에 내세웠던 반박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부분도 보입니다. 취재진에겐 매우 협소한 시설에서 축소된 장비로 실험했다며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회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시설에서 인허가를 획득한 상용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특히 한수원은 한수원 간부가 당연히 비밀이라며 실험 결과 은폐를 지시한 것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납득할 수 없는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험 결과 은폐 의혹을 조사하기는커녕 은폐 의혹을 고발한 사람을 압박하는 데 더 주력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어서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보도가 나간 뒤 지난 8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선 정재훈 사장이 주재한 경영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뒤 내부망에 게시된 사장 지시사항에는 수소 제거 장치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주일 내에 추진 계획을 작성해 회신하라고 유관부서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보 보안 차원에서 내부 절차를 한번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는 있었대요. 누구를 탓하내가지고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지만 공익신고 관련 단체들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합니다. 보안 지침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징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면 직무에 대한 부당 감사로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감사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게다가 수소 제거 장치의 문제점이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정작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KBS의 질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감사는 없으며 원안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 진행 유무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익신고자는 감사나 신고자 색출을 막아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보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